밥상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제대로 한 게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3, 늦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결심한 한 여자가 처음으로 시댁 밥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구박합니다.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 당신은 늘 이 모양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식탁.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자리가 곧 내 자리겠구나. 과연 이 여자는 외로움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존엄을 지켜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결혼은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라면 그 밥상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박경숙 63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게 38살 때였습니다. 그때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다가도 정신 차리고 생각했죠.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눈물도 삼켰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부터 중국집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25년을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애들은 무사히 대학 보내고 직장 다니게 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60을 넘기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고 명절 때 애들네 집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제일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경숙이 너 혼자 살기 힘들지?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더라고요. 연애가 아니라 동반자야.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동반자. 나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장도훈 68살. 공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온화해 보였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3년 전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척척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도 사람은 결국 사람이 그리운 존재더라고요. 우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도 산책하고 찻집에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는 자상했고 나를 배려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저는 경숙 씨랑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놀라면서도 설레었어요.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또다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그럴 때 그가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집 식구들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궁금해하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가족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그 선택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인사를 가기로 한 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수 한과를 만들었어요. 약과하고 매작과 그리고 유과까지. 예전에 시어머니 모실 때 배운 솜씨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서 예쁜 보자기에 싸고 꽃집에 들러서 난초 화분도 하나 샀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보일 만한 걸로요. 옷도 신경 썼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고민했어요.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죠. 괜찮아 보이는지 신뢰가 되지는 않는지. 도훈 씨가 차로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도 말수가 적고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괜찮아요. 이해해요라고 대답했죠. 차가 멈춘 곳은 아파트였습니다. 제법 큰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된다기보다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도훈 씨의 어머니였어요. 최정희 79. 생각보다 왜소한 체구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말은 했지만 눈빛에는 환대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경숙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한과를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받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훈 씨가 대신 받아서 현관에 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어요.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정리된 집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고 소품 하나 없는 공간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큰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장만석 81. 도훈 씨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이 그 여자요?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라니요. 이름도 호칭도 없이 그냥 그 여자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이 던진 말이었어요. 도훈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경숙 씨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그래서 보자고 한 거 아니야. 만석 씨는 내게 앉으라는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으라는 듯이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제야 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만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63입니다. 자식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 결혼했소? 네, 결혼했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 같았습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차 준비할게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만석 씨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만석 씨는 신문을 펼쳐들었어요.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쟁반에 차와 과일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는 모습이 마치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손님을 맞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가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의 말에 나는 사양하려 했습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만석 씨가 말했어요. 준비했으니까 먹고 가시오. 명령이었습니다. 식탁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밥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앉지도 않고 계속 주방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도훈 씨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아, 먼저 드세요라고만 했어요. 만석 씨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뜨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그 말에 어머니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물을 조금 많이 넣었나 봐요. 조금? 이게 밥이야, 죽이야?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찌개를 떠먹던 만석 씨가 또 입을 열었어요. 국은 또 왜 싱거워? 소금이 아까워. 정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라고만 했어요. 그러자 만석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음. 당신이 뭘 제대로 한 게 있어? 평생 밥 하나 제대로 못해. 그 말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놓을 수도 들 수도 없었어요. 정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도훈 씨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치워. 만석 씨가 밥그릇을 밀쳐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석 씨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본 적 없어. 그 눈빛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반찬을 집어 먹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광경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가 새 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만석 씨는 그 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됐어, 입맛 없어. 그리고는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식탁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나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드세요. 식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서 나는 봤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됐을 일상을.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집에 들어온다면 앉게 될 자리를. 식사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만석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들어갔고 나와 도훈 씨만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숙 씨. 만석 씨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네. 나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집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만석 씨가 주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처럼 굴려면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이야.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정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나에게 하는 경고라는 걸요.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다음 차례의 여자였습니다. 저 밥상에서 구박받던 사람의 다음 순서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시집 와서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지. 만석 씨의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래 산 게 아니라 견딘 거였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희 어머니는 저 소리 뒤에 숨어서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63이라고 했지? 네. 그 나이면 철이들 만도 한데 혼자 살았으니 버릇이 없을 수도 있겠어.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도훈 씨는 옆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네. 못 알아들었소? 만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요. 알아들었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그럼 됐어, 나가봐도 좋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정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말없이 전하는 메시지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도훈 씨가 따라 나왔지만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본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감옥의 다음 수감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도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좀 심하셨죠?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훈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밥이 질다, 국이 싱겁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실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실망해서였어요. 도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씀이 좀 거세요. 어머니도 다 아시고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넘긴다고요? 저는 넘기는 게 아니라 참는 걸로 보였는데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도훈 씨의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넘기는 것과 참는 것이 같다니요.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저런 모습을 보고 자라셨겠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도훈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집 방식이에요. 우리 집 방식.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폭언도 무시도 인격 모독도 다 우리 집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였어요. 나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요?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경숙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도훈 씨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둔감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도훈 씨도 따라 들어왔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저 장면을 보고 자랐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수십 년을 버텨왔을 거예요. 아들이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됐을 텐데 아들은 침묵으로 아버지 편에 섰던 겁니다. 차에 타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는 걸요. 침묵은 공범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만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질다고 밀쳐낸 밥그릇, 떨리던 정의 어머니의 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도훈 씨의 뒷모습. 경숙 씨, 도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더군요. 오늘 너무 잔인했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들이요. 도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 말이 내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산다. 무슨 뜻일까요? 나이 들면 존중받지 못해도 된다는 건가요? 여자는 늙으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버지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도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라는 거죠.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밥이 질다고 하실 때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나셨을까요? 도훈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아버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져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차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도훈 씨가 나를 돌아봤어요. 경숙 씨는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요? 나는 되물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도훈 씨의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차 세워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세워달라고요. 여기서 내릴게요. 경숙 씨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말한 거잖아요. 나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릴게요. 혼자 가고 싶어요. 도훈 씨는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경숙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나는 내 존엄을 지킬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정희 어머니의 떨리는 손, 만석 씨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도훈 씨의 침묵. 며칠 동안 도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어요. 경숙 씨 이야기 좀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요.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도훈 씨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어요.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노인의 뒤에서 고개 숙이며 늙고 싶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숙 씨 그게 무슨, 당신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밥이 질다고 밀쳐내는 사람 앞에서 죄송해요 하면서 새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훈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훈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헤어지자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경숙 씨 이 나이에 다시 혼자 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좋았던 건 당신이랑 둘이 있을 때였어요. 당신 집에 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할게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중간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어요. 도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외로워서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존엄을 잃는 거요. 경숙 씨, 도훈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찻집을 나오면서 나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나는 그 집의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금도 나는 혼자 삽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분풀이를 받으며 밥을 먹지는 않아요. 이 나이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외로움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만약 제가 마음을 굽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도 정의 어머니처럼 살고 있었겠죠. 질다는 밥을 다시 짓고 싱겁다는 국에 소금을 더 넣고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를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비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웃어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밥상을 차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는 거요.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있는데도 혼자보다 더 외롭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더 비참하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미 힘든 관계 속에서 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외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가끔 외롭기도 하고 밤에 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누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외로움 때문에 존엄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